여러분들 근 2주 만에 여러분들에게 근황의 소식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짬짬이 내서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나노 로봇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식량난 이후로 급속하게 현재 발전이 되고 있고, 이미 예정된 계획 개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벼룩보다 작아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초소형 로봇들이 속속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로봇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로봇의 크기는 약 0.5mm 밖에 안 되지만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고, 지금까지 원격 조종이 가능한 보행 로봇으로는 가장 작은 로봇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 화면에 보이는 초소형 로봇의 작동 원리가 매우 간단합니다. 열을 가했을 때 기억의 형태로 복원이 되는 이른바 형상기억 합금의 동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장비나 동력 없이 동체 탄생의 변형만으로도 움직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열 전달 물질의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서 만약 로봇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더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초소형 로봇들은 산업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의료 수술실에서 혈관 속의 혈전이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역할, 그리고 몸속의 출혈을 멈추게 하는 등의 임무를 가장 처음으로 일단 주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미 소형 로봇의 연구를 넘어선 나노머신의 기술의 단계까지 인류가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침내 이 나노봇이 완벽히 탄생됐을 때는 인류의 존폐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나노로봇의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현재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과거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처음 나노로봇에 대한 호구맹랑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천재물리학자인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리차드 파인만, 이 사람은 처음 1959년에 강연을 통해 미래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아주 작고 미세한 핀셋 같은 공간에 추척이 되는 나노머신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파인만이 이렇게 나노머신의 출현을 예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루즈벨트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원자 현미경이 없었던 그 당시 시절,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핵의 물리적 분열과 원자 이동의 자기 패턴 현상에 대한 이론을 스스로 정립한 이후, 전자 역시도 이와 일정한 패턴에 기여하는 일종의 자기변화 물질일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먼 미래의 엄청난 발전 기술이 바로 이러한 원리로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등장하고 있는 나노 로봇들은 사람의 머리카락 너비의 약 10만 분의 1의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있는 미세한 나노 로봇은 바로 사람의 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한 디지털 신호에 링크될 수 있는 그러한 뇌의 반응에 특정에 움직이는 약물과 나노 분자 주입이 가능해지도록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초소형 나노로봇들이 개발 연구원마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상황으로 사람의 한계적 능력들을 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꺼내보자면 바로 의료 분야를 들 수 있겠죠. 과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서 바늘을 사용했던, 그렇게 투약을 했던 방법이 이제 나노로봇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특정한 약물을 주입한 나노 물질이 질병으로 인해 신체가 취약해진 부분이나 강화시켜야 될 부위를 더욱 강력하게 개조할 수 있는 강화인간의 능력조차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인류는 나노 물질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특정 부위를 강화하거나 또한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로는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미래의 치료는 결국 나노로봇들로 인해 인체에 침투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이 나노로봇들은 인체 주변 상황을 스캔한 후에 스캔 데이터를 그 즉시 AI에게 전송을 하면서 해당 질병의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를 통해 고장난 부위나 강화 부위로 이동을 하고 데이터에 처방된 약물에 따라서 그것을 투여하거나 수술 혹은 치료를 감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나노머신 시나리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무려 지난 20여 년 동안 록펠러와 그의 연방정부의 자금을 통해서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왔던 것이고, 이 나노머신의 기술들은 갑자기 개발되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록펠러와 미 정부의 자금은 1990년도에 미국 에너지부와 국립보건원 그리고 다르파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염기 서열 해석 연구를 통해서 자금이 수혈되었는데, 사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사실상 나노머신과 두뇌 융합 기술 개발인 이른바 풍요로움의 피라미드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숨은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개발되어져 온 나노로봇의 연구들은 고스란히 뉴욕대를 통해 연구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개발의 결과로 인해 현재는 36개의 DNA 염기쌍으로 만들어진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나노머신이 쥐의 혈관성을 거침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저 로봇은 쥐의 심장세포를 심은 초소형 실리콘이 장착되어져 있는 로봇으로서 외부의 동력 공급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생명체 속에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마치 생명체처럼 나노로봇에 자각 복제 기능을 추가하여 나노로봇이 자신들의 객체수를 조정하면서 생명체의 모든 활력 데이터를 스캔하고 또한 열람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저들이 개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나노로봇이 현재 의료용으로 최초 계획되고 있는 그 이유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질병 예방과 치료라는 명분을 사람들에게 꺼내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명확한 이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꾸 질병으로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불러오고 있는 그 이유도 질병으로부터 불안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나노머신을 사람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의도도 숨어 있으며, 나노머신의 인체 실험 프로젝트를 앞으로 10년 안에 실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현재 개발되어지고 있는 다수의 나노머신들이 거의 모두 뇌질환 치료를 그 목적으로 또한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약물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는 나노물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노로봇의 기능이 유독 다른 장기보다 뇌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록펠러 생명공학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자, 그것은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004년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미국 국가 나노기술 전략, 즉 NNI라는 기술 연구 과제를 통해 약 2,500여 개의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록펠러 생명공학을 그 중심으로 하여서 미국 내 50개 주에서 500개 대학, 정부 연구소, 또한 연구기관 등이 록펠러 생명공학의 뇌 분야에 투자를 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첫 번째 나노머신 연구 목적이 바로 의료 개발의 목적, 즉 파킨슨 병과 뇌질환 개선이라는 인간의 두뇌 이상병리 약물 주입 치료가 그 주된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1년 뒤인 2005년부터 구글은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지금의 나노봇의 두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IBM은 나사의 양자지능 연구 기술을 토대로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 구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르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텔, AT&T를 앞세워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미국 기업의 양자 반도체 기술과 양자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에 매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 동시에 지금의 나노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노 실리콘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두뇌를 완벽히 분석하거나 혹은 스캔할 수 있는 나노물질 소재 연구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에 연결되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 그것이 지금 저들이 열심히 개발 중에 있는 나노물질과 나노로봇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리스트들과 그들의 산하기업들이 유독 인간의 두뇌에 집착하고 있는 그 이유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4차 산업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넓게 펼쳐보게 된다면 저들의 노골적인 의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스타링크, 뉴럴링크, AR, 메타버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과거처럼 기계, 즉 머신이 아니라 사람이 그 중심선상에 있다는 것이고,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두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인간의 두뇌를 완벽히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가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보다 여실히 인간의 두뇌를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완벽하고 유동적인 초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초인공지능은 나노머신을 완벽히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뇌가, 즉 초인공지능과 나노머신이라는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링크가 되어지게 되고, 인류는 AI의 통제와 지시를 아무런 자각 혹은 부작용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한 문화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인류 역시 초지능의 고도한 문명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지식은 더 이상 습득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닌 공유되는 산유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인류는 초인공지능이 주는 지식과 통제 안에서 사회적인 모든 범죄와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것이고, 인류 스스로가 아닌 AI의 통제와 질서 안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을 스스로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위태로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마지막 버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의 나노로봇 개발이 분명히 추진돼야 하는 명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의 인류의 의식을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파멸은 결코 피할 수 없게 되고, 오직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진화된 존재가 인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이 지금의 문명과 지구의 환경, 더 나아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다 라고 글로벌리스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양자 컴퓨터와 AI 그리고 나노머신에 미친 듯이 몰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이러한 추세의 나노로봇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초래할 수 있고,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나노로봇의 또 다른 이면, 개발의 또 다른 이면은 인간의 두뇌 분석 이외에도 생명 연장이라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꾸준히 저들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어진다면 대략 2040년에서 혹은 50년경 사이에 불멸이라는 영생의 초인적 생명의 능력까지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들은 영생이라는 욕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불과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던 록펠러 시신이 은밀히 냉동 보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들려오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은 나노 알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반응하는 센서를 인간의 몸에 부착해서 모든 질병의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몸에 부착하는 센서가 아닌 차후에는 뉴럴링크 센서와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며, 인간의 모든 두뇌 활동의 생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나노 알약 기술은 모두 과거의 다르파의 프로젝트인 나노 탄소 실리콘 튜브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제품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구글뿐 아니라 현재 미국의 고등 연구개국 다르파 스스로도 자신들이 개발 중인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군인들의 혈액과 뇌 장벽을 투과하면서 뉴럴 신호의 뇌 데이터를 그 즉시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개발 중에 있고, 러시아 역시도 중장기 나노 기술 프로그램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군인들의 뇌와 육체를 더욱더 전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무기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머신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른 미래 기술과 인류가 그동안 거의 풀 수 없었던 인간의 뇌의 신비를 풀어줄 수 있는 키메이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반대로 빅브라더의 검은 눈동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노봇은 매우 위험하게도 지금의 미생물 생명체 스스로를 인류가 거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미생물보다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나노머신이라는 인공적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과연 분자 나노 기술의 잠재적 위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강력한 무기 개발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현재 개발되어지고 있는 나노무기의 다른 이름은 나노팩터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이것은 영화 속 터미네이터가 아닌 실제 테러 색출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스카이넷, 실제로 존재하는 스카이넷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넷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스카이넷이 그동안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효과적으로 제조,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나노머신에 최적화되기 위해 개발되어진 AI 시스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나노무기, 즉 나노팩터는 보관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현대의 무기들보다 더 작고 가벼우면서 빠르고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을 운반하는 나노 로봇과 같은 새로운 무기 개발의 경쟁이 현재 치열한데, 이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대량 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몰래 이것을 흡입하게 만들 수 있고, 만약 흡입을 하게 된다면 나노머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 서명을 가진 사람들만 죽이도록 맞춤 제작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특정 민족 정화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위험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점은 바로 살인에 대한 증거와 출처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AI와 나노머신을 통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겠죠. 특정 나노 입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물을 정화하거나 오염시킬 수도 있고, 날씨와 기후를 조작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원하는 곳에만 비가 내리게 하거나 가뭄과 홍수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해당 식물과 식량의 적항마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범죄의 증거 또한 찾기가 매우 어려운 매우 강력한 무기로 돌변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10대의 재앙 중 하나를 바로 이 나노머신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노봇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현재 만들어내려고 하는 나노 단위의 로봇이 단순히 전자회로만을 가진 깡통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 안의 효소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제작할 때는 움직임을 예상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몸 안이나 다른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나노봇 객체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인간이 전혀 조절할 수 없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나노 세계라는 것이 일반 물리의 지배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양자역학의 지배도 함께 받는 세계다 보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상기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치명적인 사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이 나노 물질이 곱기 때문에 피부에 아무런 제약이나 여과 없이 몸속으로 손쉽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간 효소 형태의 나노봇이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세포를 어떻게 기형적으로 변형시키거나 혹은 세포 성장의 분열 현상을 방해하게 될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치명적인 결과도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노봇은 너무 작고 또한 인공적인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어떤 약물과 수술로도 제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나노봇인의 자가 복제 기술을 또 만들어내서 무한 증식을 하는 위험성까지도 현재 인류가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그런데 나노봇이 만약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보이지도 않는 그 나노 크기의 입자를 가지고 마치 꽃가루처럼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위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에 흡수되기 시작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불과 몇 년 혹은 아니 며칠 만에 지옥으로 바뀌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노로봇의 재앙 스토리는 아직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노로봇이 아닌 나노입자는 현재도 아무런 검증 없이 시판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나노입자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이미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몸은 피부가 있죠. 이 피부가 해로운 물질이 몸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이게 피부입니다. 그런데 피부에 그 입자, 나노입자가 너무 고와서 피부를 그냥 통과합니다. 심지어 세포막도 뚫고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의 의미, 즉 몸에 해로운 물질을 나노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생명체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들이 돌출되는 실험들도 쉽지 않게 우리가 몇 가지의 글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4년도에 흑연으로 만든 플로렌 나노 입자를 녹인 물에 민물 롱어를 풀어놓고 실험을 했는데 무려 9마리에서 일반 민물롱어에 비해 17배나 높은 뇌 손상률의 결과를 가져오는 실험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뿐 아니라 선크림과 화장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산화티타늄 나노 입자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또한 환경과학 기술지에 그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될 점은 현재 나노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이제 걸음마 수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현재 나노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노 기술은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획기적인 능력으로 인해 단기적 이용 창출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생명과학, 의료, 환경 등 광범위한 산업 발전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돈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더 효과적이고 더 파멸적인 나노봇의 출현 속도조차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맹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나노 입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 세제, 샴푸, 미세 플라스틱, 나노 알루미늄 같은 물질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의 오염 문제에 대해 인류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나노봇의 안전망 장치가 없는 개발, 이것은 이미 두말 할 것도 없는 재앙의 수준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명 나노라는 단어는 고도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반면 나노가 어떤 어둠의 이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기술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연구를 우리는 감행해야 되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통제, 특히 특정 엘리트들만의 산유물로 악용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겠지만 반면 그들의 투자 흐름을 보았을 때 삶의 질이 아닌 것 같은 불안함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씁쓸한 마음도 함께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